제가 이 활동을 한 5년 차에 접어드는데 5년 동안 제가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부딪히면서 되게 좀 어려웠던 이런 비공개들을 조금 사례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요. 되게 또 법률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감히 해봅니다. 예. 앞서서 우리가 그 정보공개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까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랬을 때 내가 정보공개를 청구를 해서 그 다음에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가 한 4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개. 원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청구한 공공정보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법률에서 8가지 정하는 사안이 있어요. 그럴 때 8가지의 사안 해당되어야만 비공개가 가능하고요. 오늘 이 8가지 사유들을 조금 상세하게 좀 판례라든지 법률 해석을 조금 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좀 넘어갈 것이고요. 그런 게 있어요.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함께 있는 정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비공개 정보는 가리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부분 공개 결정이라고 하고 그 예를 제가 하나 따왔는데요. 이게 2013년 그 세금 체납액, 고액 체납액 순위입니다. 1위부터 제가 100위까지 한번 청구를 해봤는데 금액과 뭐 재판액이라든지 선고일자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납부 의무자는 개인정보로 인해서 비공개가 돼서 보시면 이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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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가리고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리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부분공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저기 전땡땡 해서 반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려도 누군지는 알 수 있는 그렇고요. 나머지 이제 제가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가 없을 수가 있어요. 혹은 없앴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을 부존재라고 합니다. 이 부존재는요. 이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먼저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청구 기관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법만한 그 기관에 청구를 하면 해당 기관이 이송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2015년 제가 고용노동부에 인턴 채용 현황을 청구했어요. 그랬을 때 부존재가 떴어요. 그 의미는 2010 고용노동부에서 인턴을 채용하지 않았다라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생산 접수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케이스에 해당돼서 부존재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정보를 이거 있는 것 그대로 주세요라고 하는 정보공개 청구 행위이지 정보공개 청구는 이 정보를 만들어주세요라는 행위는 아닙니다.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해야 될 의무가 있을 때는 부존재 처리를 하는데요. 대신 약간 이런 거 있죠. 아까처럼 개인정보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런 것들은 가리고 왜냐하면 그 컴퓨터 기술로 추출을 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이 문서로 있는데 스캔을 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주세요. 이런 케이스도 부존재, 그러니까 가공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정보공개 청구하실 때 첨부에다가 이 표 안에 어떤 정보들을 넣어서 그렇게 공개해 주세요 하고 첨부해서 그 빈 표를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존재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조금 성실한 공무원이라면 그러한 정보가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해주겠죠. 하지만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이 양식에 따라서 안에 넣어주세요 이런 것들은 부존재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서울특별시 업무 추진비, 시장 업무 추진비를 청구합니다 라고 하면 부존재가 떠요. 왜냐하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는 부존재를 당할 경우, 그러니까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해당돼서 부존재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 정보, 공공정보들에는 이제 보존 연한, 정보의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뭐 반영구가 있고, 영구가 있고 이런 그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존 연한 기간으로 이제 폐기된 경우 그러면 없앤 정보가 되는 거죠. 다만 이러한 정보가 폐기되었어 라고 공공기관에서 답변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폐기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되게 의심이 많잖아요. 정말 폐기한 거 맞아? 이렇게 할 때는 이 정보가 폐기된 목록을 달라 하세요. 정보는 폐기를 하더라도 정보를 폐기한 그 목록, 어떤 거를 폐기했다라는 그 목록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존재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경우에는 조금 의심 가는 상황이면 폐기 목록을 달라고 하시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했을 때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부존재의 결정이 있고요. 또 다른 기타 결정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내 정보 공개 청구가 민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혹은 내 정보 공개 청구가 종결이 된 거예요. 종결이 됐다는 이유는 그 말은 뭐냐면 종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다라는 건데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 민원 위촉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공개 청구의 어떤 그 취지를 살린 그런 청구가 아니라 민원성인 내용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민원으로 이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해볼까요? 시청 앞에 시청 앞 100m 사이 간격에 가로등이 100m 사이에 몇 개가 있는지 이거는 정보 공개 청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시청 앞에 가로등이 너무 없어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세요. 이건 민원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민원으로 이첩이 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제 처리가 되고요. 이 종결일 때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공공기관에서는 종결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청구인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되게 원하는 답변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재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재청구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공공기관에서 종결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청구할 거다. 라고 하면 재청구 사유를 청구서에 살짝 넣어주시는 게 종결받지 않는 그런 방법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8가지 사안들을 되게 불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조항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 이게 약간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공개를 해야 될 필요성, 공개를 해야 될 필요성, 둘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비공개를 해야 될 필요성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가 더 중요하다. 혹은 공공기관의 직무 수행이 더 중요하다. 혹은 개인의 사생활이다. 혹은 법인들의 영업비밀이다. 라고 했을 때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이겠죠. 그리고 공개가 필요한 사안은 개인의 권리구제,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이건 헌법에서 이제 보장하고 있는 권리니까요. 그리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런 공개 필요성과 비공개 필요성이 사안마다 달라요. 사안마다 다르고 사안마다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잘 뜯어서 봐야 되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이 두 개 중에 어떤 필요성이 더 큰지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런 판례들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의적인 해석을 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할 때 비공개 받지 않으려면 혹은 공무원들과 이 통화에서 좀 지지 않으려면 이런 비공개 8가지 조항에 대한 법률 해석이라든지 판례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 게 유리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비공개를 받았는데 이게 도저히 나는 납득할 수 없는 비공개이다 라고 했을 때 정보공개법에서는 3가지 불복 절차,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라는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제가 서울시에 청구를 하면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는 그런 제도인데 이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그러니까 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그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유리하고요. 특히 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공개 받았을 때는 이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효과적이고 빠르고 훨씬 더 공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대신에 제가 아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국정원은 저희가 좀 추천을 하지 않아요. 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일한 이런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대신에 사립대학이나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의 신청을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립대학이나 공사공단들은 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권고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립대학이나 공사공단 등의 비공개를 받으셨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이 정보공개, 비공개 당했을 때만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에 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처분을 좀 내려달라라는 의미의 행정심판인데요. 여기는 비용도 안 들고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다른 기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사립대학이라든지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받으셨을 때 이의신청의 절차보다는 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불복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행정심판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기간은 정해져 있긴 한데 행정심판이 요즘에 조금 많이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네. 다음으로의 불복 절차가 행정소송입니다. 이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 비용이 들겠죠. 저희가 소장을 접수를 하면 인지대라는 걸 이제 내야 되고 그게 한 2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에 따라서 그 기한이 저는 한 1심하는데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고 6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고 1년, 그러니까 기한은 되게 불확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비용도 들고 이거는 또 패소하면 패소 비용도 드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되게 조금 많이 고려를 하셔서 행정소송은 좀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그러니까 시민으로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비용도 들지 않고 나름 괜찮은 불복 절차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에 앞서서 법률에서 정하는 이 8가지의 법률, 비공개 정보들을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분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판례를 알아야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할 때 야, 너네가 알고 있는 거 잘못된 거야. 법원에서는 혹은 판례에서는 혹은 법률적인 판단은 이런 거가 맞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8가지 사안을 잘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비공개할 때 비공개입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8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돼서 비공개인지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그리고 왜 비공개인지도 주장하고 거기에 설득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정보 공개이고 다만 8가지 사안에서만 비공개이지만 이 8가지 사안도 세부적인 사안들을 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1호, 다른 법령상의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라고 하고, 앞으로 이게 1호고 여기가 법령이에요. 법률이거든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무슨 법, 무슨 시행령인데 보시면 이런 규칙, 예규, 훈령 이런 것들은 비법규 사안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침 같은 거를 만든 것들을 뭐 규칙이라든지 뭐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만드는데 이 지침이나 규칙을 통해서 이 1호에 따른 비공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공공기관은. 그걸 알아주시고 그러면 일단 법률이고 시행령이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안이 비밀이나 비공개 사안으로 규정된 정보인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이거 법이잖아요. 규칙이 아니죠. 법에 해당되고 대신에 여기에 민원의 내용, 민원인 이런 포함된 내용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 법을 통해서 정보 비공개를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거는 정보공개법의 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의 어떠한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그 법률이거든요.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1호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려면 어떤 정보는 비공개야 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정보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정보입니다. 때문에 이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의 주의사항, 업무상 주의사항을 이제 규정한 법률이지 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비밀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않기 때문에 1호로서는 비공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민원인에 관한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되겠죠. 그건 아까 보신 다른 법률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보신 여기에 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거지 1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되게 설명을 쉽게 하고 싶은데 되게 어려울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저도 그다음에 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었을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답니다. 어떤 정보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 정보들은 알겠죠.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들에 관한 사안은 알겠는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너무 주관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이러한 사안들이 국정의 투명성을 해소시킬 만큼 혹은 국가적 의혹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해명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외교의 관계 사안이다라고 주장할 만큼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예를 하나 들게요.
그 용산 미군기지 관련해서 지금 지하 그 토양 오염이 되게 심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석유계 총탄화수소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그 기름 같은 것들이 이제 토양에 있어서 그 오염이 된 경우인데, 이게 계속 기준치 이상이 나와서, 환경부에다가 정보공개 청구했어요. 이거, 조사한 거, 그 채취 결과를 공개하라. 라고 했을 때 환경부에서는 뭐라 했냐면, 이거 주한미군들이랑 공개됐을 때 주한미군들이랑 우리 외교 관계가 되게 해칠 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해서 비공개를 했고, 이게 아마 민변에서 소송을 했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용산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것은 그냥 객관적인 지표에 불과하지, 이거에 따라서 외교관계가 악화되거나 변경된 사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고, 오히려 미군기지 내, 왜냐하면 서울시가 70억을 들여서 그 근처에 계속 정화 작업을 했는데도 허용치 이상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죠. 때문에 오히려 이걸 공개를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훨씬 더 크다. 그런 필요성, 그러니까 외교 관계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커.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 그러니까 정보가 무엇이고 내가 청구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혹은 그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공개했을 때의 이익이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조금 되게 주관적인 요건만 필요로 해요. 어떤 정보든 상관없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공공안전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를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러한 그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신체들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현실화될 수준까지 올라와야지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 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의 어떤 세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에 되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 공급 내용, 이런 것도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국민의 생명에 되게 위험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재산보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여건이라든지 인간관리대장, 혹은 개인별 보상금 산출 내역, 보상 금액, 이런 것들을 3호로 의해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호. 이 되게 길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 예방 수사 정보,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정보, 이러한 정보들이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지 비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도 세부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범죄 예방 수사 정보도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며,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정보가 무조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재판 관련된 정보가 다 비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제가 소장이라든지, 그 소장 말고 이제 왔다 갔다 서면 제출을 하잖아요. 그 답변서라든지 그 답변서에 첨부된 그 증거 같은 경우에는 공개될 경우에 재판에 어떤 구체적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죄 예방 수사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사 수사 계획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왜냐면 이게 공개되면 범죄자들이 이걸 보고 그 범죄 수법을 피해서 범죄 수법을 만들 거잖아요. 약간 그런 정보들을 이제 범죄 예방 수사 정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형의 집행 또는 교정에 관한 사항. 교도소에 그 식자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도소에 관한 사안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이런 재소자들의 적정한 처우가 어렵게 되거나 혹은 불합리하게 되는 정보는 아니잖아요. 때문에 재소자의 어떤 적정한 처우라든지 교정 교화 업무들이 되게 어려워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이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가 어떤 케이스냐면, 이 재소자가 그 교도소 안에서 이제 잘못을 해서 그 징계 같은 것들을 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런 정보들은 공개될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교화 업무가 되게 어려워진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진행 중인 재판 관련된 정보에도 해당되고, 혹은 범죄 예방 수사 정보에도 해당되고,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안에도 해당이 되는 정보인데, 그렇다고 비공개를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는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고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같이 포함이 돼야 돼요. 이게 되게 그 판례가 되게 어렵게 말이 써져 있어서 제가 나름 좀 쉽게 풀어본다고 풀어봤는데, 이러한 그 업무 수행이 되게 현저하고 곤란하다고 인정하게 할 만한 정보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의 필요성과 공개 필요성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4호로 했을 때 비공개 필요성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범죄 예방, 수사, 형 집행, 교정, 직무 수행 관한 그런 정보가 비공개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와 공개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러한 필요성들이 어떤 게 더 큰지 좀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주관적이고 내가 판사도 아니고. 그래서 정보공개 관련된, 비공개 관련된 거는 판례들이 가장 중요해요. 판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불복 절차를 할 때 오히려 문구를 쓸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비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판례들을 되게 많이 참조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저희가 했던 판례인데요. 법무부에도 막 소송이 들어올 거잖아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올 건데, 이 법무부가 뭐 피고가 된 소송 사건 대리인, 변호인 이 성명과 법무법인명, 수임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어요. 그랬을 때 법무부에서는 이 4호에 대한 재판 관련 정보라고 비공개를 했죠. 그랬을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판단했냐면, 재판 정보는 맞다. 왜냐하면 변호인 이름과 법무법인은 재판 정보가 맞는데, 이게 공개된다고 해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적인 사안이고,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인을 수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했던 사례이고요. 5호. 이거는 더 길죠? 감사, 감독, 인사에 관한, 계약에 관한 정보거나 의사결정 관련 정보, 그리고 내부 검토 과정이 있는 사안이 이것도 해당 직무 수행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입니다. 이랬을 때 각각이 뭐였는지, 보통 이 5호는 뭘로 많이 거냐면요, 회의록 같은 거, 속기록 이런 거를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5호에 해당한다고 많이 판단을,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 만약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서 비공개가 너무 어렵다, 대신에 이거 끝나면 알려줄게,
라는 결정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해당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 사실, 이 의사결정이 끝났어, 내부 검토 과정이 끝났어라고 청구인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에서 무조건 비공개할 것도 또 아니겠죠? 보면 이것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데, 여기에서 비공개 필요성은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통해서 비공개가 필요하다와 이 공개 필요성은 항상 똑같아요. 모든 항목에. 국민의 알 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런 공개 필요성과 또 이게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이 있어요. 되게 논란이 많이 됐던 국정교과서죠. 이미 폐기가 되긴 했지만 집필진이 구성되고 이제 집필에 들어갔다 했을 때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집필진 명단과 그 소속을 공개해라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교육부에서 이 5호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다 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은 맞다. 대신에 이거는 역사교과서라는 되게 국가의 정책성을 확립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성 과정에서부터 공개를 해서 국민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계속 구성원, 그러니까 집필진 같은 경우에는 역사교과서의 어떤 신뢰성을 담보하는 누가 쓰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들인데, 그거를 비공개해서 나중에 큰 논란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진행 중인 과정에 공개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지 국가적인 비용이 덜 든다라는 법원의 또 다른 판단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법률에서 정하는 8가지 사안에 대해서 해당된다라고 해서 비공개할 건 아니고, 공개했을 때 어떠한 가치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당연히 개인정보는 비공개이겠죠. 근데 법률에서 다음 강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우리 다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업 등록부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남목 보면 공표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수상자 명단이라든지 고위공직자 인사 발령 사항 등은 이제 공표 목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그 법률이 있어요. 고위공직자도.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정보라도 공개할 수 있다. 그 다음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라든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특히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확정 판결 후 채무자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이제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당연히 공개되어야 되는 사안이죠.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공무원 이름이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이건 사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이랑 직업. 위탁계약 하잖아요. 그랬을 때 위탁계약 업체 개인정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아까 얘기했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그랬을 때 외부위원들은 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특정한 업무를 우리가 위촉한 거기 때문에 이름과 소속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개인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가 있거든요. 이 개인정보에는 특히 그 사생활 정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여기에서 다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검사의 징계 처분 내역 등은 공개가 돼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지는 당연히 그 검사의 사생활 정보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어디에서 로비를 받았거나 이런 정보들은 되게 사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데 법원은 그럼에도 공개해야 된다 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 검사들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검사들이 공소권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검사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그런 어떤 권익들이 자칫 잘못해서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스스로라도 이러한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공개하게끔 해서 스스로 되게 각성하는 의미도 해야 되고, 오히려 또한 이 검찰 조직이 되게 보수적이라고 하잖아요. 검사 조직이. 그랬을 때 이러한 자의적인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서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게 약간 직급이 낮은 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되게 과도한 징계를 받지 않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감시를 받게 할 필요성이 더 크다 때문에 사생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개를 하게끔 하는 이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옆집 건축 도면, 이런 건축 설계면, 이런 거 당연히 비공개잖아요. 근데 나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침해가 있어.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 건축 도면은 난 공개를 받아서 내가 행정청에 신고를 하든지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개인의 권리 구제에 관한 개인정보가 되죠. 다만, 이런 도면상의 사생활의 어떤 비밀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그건 가리고 줘도 된다라는 판례도 있거든요.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해도 이 개인의 어떤 권리 구제 혹은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면 공개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사인의 기본적인 고유 식별번호,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공개. 여기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도 공개하지만 그 주민번호는 공개하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떤 정보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7호. 이거 되게 사립대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법인 등 경영 영업상의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진 정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떠한 사업 활동을 할 때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약간 특허법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허를 할 정도의 그런 비밀, 그러니까 정보여야지 법인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지, 그게 아닌 어떤 법인 등의 어떤 사안들을 무조건적으로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런 정보 어떤 정보일까요?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로 공개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가습기 안에 세부 사안이 뭔지, 뭘로 썼는지, 위해성이 있을 때 정보공개 청구하면 아마 영업상의 비밀로 할 건데 이 사안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사안에 포함되는 정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공사공단, 사립대학들이 되게
그 영업상 비밀이라고 비공개를 많이 해요. 그랬을 때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어떤 공익법인이라든지 공사공단, 사립대학은 오히려 이 영업비밀을 좀 더 소극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작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공사공단, 사립대학들이 법인 등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을 하고 비공개를 하고 있어서 연세대에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비공개 받아서 소송을 했죠. 이거는 대법원까지 올라간 자료예요. 연세대 그 대학금 등록금 인상률 산정 근거를 공개라고 학생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연세대에서는 이거는 법인 영업비밀이다. 이거는 대학의 영업비밀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안인데 이게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이 등록금 인상률 정보는 너네들이 되게 객관적인 수치를 근거해서 올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현행 지금 등록금들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계속 오르는데 오히려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공개함으로써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불신들을 해소할 수 있는, 오히려 공개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등록금 인상의 적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라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에 관한 정보인데요. 이랬을 때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하면 전부 다 8호를 걸어요. 왜냐하면 여기 법령에 부동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게 아니에요. 공개됐을 때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혹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게 취지입니다. 때문에 정보를 얻은 자와 못 얻은 자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혹은 가격 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그런 정보들은 비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정보들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이 8호로 비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되게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판례를 하나씩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자세한 판례는 저희 그 가이드북 있죠? 이거. 예, 거기에 조금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8가지가 대강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불복 절차, 이의 신청이랑 그 행정심판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러한 법령 해석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제가 100번 말해봤자 뭐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식으로 이러한 판례라든지 법률 해석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법령 해석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라든지 제가 정보공개 청구 저희 나눠드린 가이드북에 법령 해석은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만 보셔도 되는데 이 법령 해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법제처는 이 법률을 이제 소관하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법령 해석 정보가 있어요. 이거는 꼭 정보공개법만 해석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법률의 해석을 조금 찾고 싶으면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법령 해석 했을 때 법령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이게 뭐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그냥 내가 정보공개 관련된 법령 해석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정보공개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정보공개 이런 법률 해석
들이 나오고 여기에 기한된 어떤 법령 해석들이 되게 저희가 배포한 가이드북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다른 법령 해석을 조금 정보공개법만 집중해서 판례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보소통광장,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정보소통광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원문결제 같은 게 다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정보공개에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사례집 같은 것도 되게 잘 정리돼서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공개 청구에 보시면 정보공개 관련 규정 여기서 보시면 정보공개 업무 편람을 보시면 2017년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2017년 뭐 기록관리 업무 매뉴얼 2015년 정보공개 사례집인데요. 이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요.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이러한 업무 매뉴얼을 보고 정보공개를 처리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제작한 게 가장 상세하고 가장 알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공기관도 이걸 보고 처리를 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때문에 이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정보공개 사례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쓴 가이드북도 이러한 그 매뉴얼이라든지 사례집을 참고해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2015년 정보공개 사례집은요. 정보공개 관련된 판례들만 묶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양의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비공개 1호에서 8호까지의 저희가 간단한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판례들이 각 비공개 사안별로 한 4, 5개 정도는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 매뉴얼이라든지 사례집에도 내가 찾는 정보가 없다 라고 하실 때 판례를 찾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모든 법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자체 조례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판례도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페이지고요. 여기에서 판례 법령 해석례 등을 클릭을 하셔서 만약에 내가 정보공개법에 대한 판례라든지 법령 해석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보공개법이라고 그냥 치시면 돼요. 그리고 판례 여기 안 나오죠? 그랬을 때 이 카테고리를 다시 설정을 해주고 사건명에도 안 나오죠. 판시사, 전문. 네. 이렇게 몇 개 나오는데 이게 좀 검색해서 좀 찾아보기가 까다로워서 다 이게 몇 호에 대한 비공개에 대한 판례인지 다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좀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때문에 제가 가이드북에 법령 해석 뒤에 보시면 판례 번호를 적어 놨거든요. 아싸리 그 판례 번호로 검색을 하시는 게 그 해당 판례를 보시기엔 더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행정심판을 했을 때도 그 판단들을 모아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온라인 행정심판이라고 이제 대부분의 행정심판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에 들어가시면 네, 통합검색을 하시는 게 더 많이 정보공개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공개로 해서 사건명 제목 이런 재결례가 다시 판단한 사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의 판례가 되는 걸로 보시면 이제 행정심판의 그 판단들이 재결례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재결례들을 행정심판 재결례들은 조금 보기 쉽게 돼 있어요. 어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비공개 어떤 판단인지, 뭐 통지 없음에 대한 판단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찾으셔서 조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로 뭘 해야 되는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해야 되는데요. 이의신청의 절차입니다. 비공개나 부분공개 받았을 때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해주는 절차가 이의신청이고요. 비공개나 부분공개 받았을 때로부터 30일 이내에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관은 7일 이내에 다시 판단을 해서 청구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시 7일 더 연장이 가능하고요. 공공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라고 했을 때 인용, 부분 인용, 각하, 기각인데요. 조금 말들이 어려워서 제가 약간 풀었거든요. 뭐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아실 거고, 인용은 그래, 청구인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인정, 약간 이런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분 인용은 부분 공개랑 비슷한, 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구인이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게 공개인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했을 때 너의 주장에 조금만 인정할게, 대신에 딴 거는 비공개야 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기각이라는 경우는 처분청의 원래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시가 비공개해서 제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났다, 기각 결정이 났다 라는 뜻은 애초에 서울시가 나한테 비공개한 그대로 기각을 했다, 그러니까 비공개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각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예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가치도 없다, 요건이 결여된 사안들이거든요. 이런 사안은 이의신청 과정 중에서는 없는데 행정심판 과정 중에 가끔씩 이런 사안이 있어서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의신청 어디서 하냐? 이거 이의신청 서식이에요. 어디에 하냐면 정보공개를 비공개나 부분공개한 만약에 제가 뭐 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면 이의신청도 노동부에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청구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뭐 우편이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청구하셨다라면 이런 서식을 통해서 작성을 하셔서 우편이라든지 이메일, 팩스로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을 하시죠. 네,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하시면, 제가 다행히도 오늘 비공개 받은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직접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의신청을,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하셨다면 이의신청도 바로 되기 때문에 되게 좀 편리한 절차입니다. 자, 했을 때 제가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뭘 청구를 했냐면 15일 현재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 중인 업무 담당자 현황, 부서명, 이름, 담당 업무, 전화번호.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를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유독 청와대와 국정원은 이제 비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결정 통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헐, 잠시만요. 아니야.
여기 다시 보시면 때 정보공개 청구 접수가 처리가 다 되고 통지가 완료된 상태예요. 그랬을 때 이 결정 통지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 상세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대통령 비서실 업무 담당자 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비공개 처분을 내렸죠. 그 비공개 이유는 구조 1항 2호, 5호라고 했는데 이거는 개인정보라 보지 않고 이러한 업무 담당자들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비공개를 했어요. 저는 이걸 납득할 수 없어요. 당연히 업무 담당자이고 공무원이라면 그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게 청와대든 국정원이든. 보시면 처리기관 정보가 원래 이렇게 안 나와요. 기한자가 누군지 풀네임이 나오고 결재권자가 누구인지도 풀네임이 나와요. 이거는 행정의 책임성, 그러니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임땡땡 정땡땡으로 아직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이게 또 맨 밑에 내리면요.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가 나면 맨 밑에 이의신청을 하는 란이 있어요. 이걸 그냥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의신청 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를 적고 바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여기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이의신청 조회도 해서 내 이의신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이의신청의 결과가 어떤 건지도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이의신청의 취지랑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문제는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간단 버전과 상세 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보공개 심의회를 연다고요. 정보공개 심의회를 열 때 그 정보공개 심의회 담당자들이 그 사안에 대한 판례라든지 사례들을 미리 다 검색을 해서 위원들한테 줘요. 그게 공무원, 그러니까 정보공개 심의회를 담당한 공무원의 업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그거 잘 져요. 이거는 법령에서 뭐 안 되고 판례를 적거나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되게 그런 게 되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 기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줄 적으시면 돼요. 혹은 아까 제1항 6호 마목이 뭐냐면요. 개인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마목이 뭐냐면 대신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이름은 공개이다. 인 거예요. 아까 제가 비공개 받았을 때 그냥 이 줄만 써도 돼요. 그냥 이 줄만 써서 이의신청을 하셔도 되고 혹은 아까 우리가 법제처의 법령 해석례를 찾은 것도 있고 이 안에 판례 번호가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 판례 번호를 찾아서 따라서 기관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줄 적으시면 되는데 다만 이거는 꼭 적으시는 게 좋아요. 반드시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해서 해당 사안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는 이의신청하실 때 항상 적으시는 게 좋고요. 되게 이의신청할 때 나는 뭐 판례도 잘 모르고 뭐 법령 해석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이거 한 줄이랑 이거 한 줄 이렇게 쓰셔도 돼요. 다만 내가 조금 되게 애사를 가지고 되게 열심히 이의신청서를 쓰고 싶다라고 하실 때 길죠? 근데 이거요, 다 이런 법률 해석이라든지 판례들은 쉽게 가이드북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 사례집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문서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상세 버전인데 간단한 청구 내용 및 공공기관 결정의 개요, 설명. 그러니까 내가 언제 뭘 청구했고 공공기관 너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간단하게 해도 돼요. 근데 이 과정은 무시해도 돼요. 왜냐하면 같은 처분을 내린 기관에게 어차피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해도 얘네들이
어차피 자기네 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설명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비공개 조항에 따른 법률 해석 및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 만약에 1호로 6호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든지 의사결정 중인 과정을 통해서 비공개를 했다. 그러면, 야, 의사결정 과정이라 함은 저희가 이 페이지가 다 있어요. 제가 지금 가이드북 하나만 주시겠어요? 보시면 45페이지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거 공개될 경우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뭔지 제가 이 판례를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이거를 그냥 여기에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고 나는 이렇게 현저한 지장을 줄 만한 정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공개될 경우 공익적인 이익이라든지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 공개의 필요성이 더 커. 알겠어. 너네가 이걸 왜 비공개하는지 알겠지만 이걸 공개됐을 때 오히려 국민들의 이런 의심이라든지 논란을 해명할 수 있어. 해소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죠.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3대 간변단체예요. 바르게 살기 중앙본부, 새마을본부,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이 세 단체는 나라에서 법률까지 정해서 돈을 줘요. 행자부에서. 몇 억씩 줘요. 1년에 뭐 10억 이런 식으로 되게 큰 돈들이 나가는데 제가 여기에 사업 보고서랑 사업 결산 보고서,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랑 보고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얘네는 경영 영업상의 비밀로 비공개를 했죠. 자기네는 다른 단체이고 우리의 영업 비밀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네가 사업을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오히려 사업계획서와 사업 결과 보고서를 공개를 해서 정당한 돈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고, 얼마 전에 한국자총에서 너네 보조금 횡령했던 기사 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함으로써 너네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되게 공개될 경우 공익적인 이익이 크다는 설명을 좀 주구장창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해 신청하실 때 항상 써야 되는 거. 정보공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이 사례를 뭘로 했지? 이 사례는 56페이지에 있는 사례고요. 네? 네, 받았어요. 네. 저는 이거 영수증도 보고 싶어서 여기 갔어요. 여기 가서 집행한 영수증도 봤죠. 그 다음에 55페이지처럼 그냥 쓰셔도 되고, 꼭 이런 식으로 안 쓰셔도 되고, 그냥 기기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를 열어서 다시 결정해 주세요라고 쓰셔도 돼요. 이의신청은 그래서 되게 편한 거죠. 다른 절차,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행정심판으로 좀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공개된 사례만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정심판 청구서를 쓸 수밖에 없는 그 과정과 그리고 되게 많은 판례들을 찾아서 넣어줘야지 오히려 공개받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일단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비공개 부분 공개 받았을 때 90일 이내 행정심판하면 되는데요. 이때 이의신청을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의신청 결정을 받아서
행정심판을 해도 상관없고,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사립대나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도 돼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 시 30일 더 연장해서 60일 이내 혹은 90일 이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조금 있죠. 예, 그래도 일단 법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결정이 4가지로 나요. 인용, 그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인정, 약간 이런 공개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부분 인용, 어느 청구,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서를 쓴 청구인의 어느 부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은 나는 인정 못하겠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정 못하겠다 그랬을 때는 약간 부분 공개의 개념으로 부분 인용을 할 수 있고, 각하라는 경우에는 애초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처분을 내린 처분청의 그 판단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비공개를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각하 결정이다라고 함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각, 행정심판의 요건이 결여돼서 아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사안 자체를 논하지 않겠다. 기각인 사안. 바뀌었네요. 죄송해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기각, 비공개인 거고, 각하가, 아예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용어 설명은 58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PPT를 만들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있네요. 예. 그랬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단 하나냐? 아니에요. 처분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거든요. 보통 여러분이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갈 건데, 다만 이제 뭐 각 시도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교육청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보공개 청구한 기관이 어디 기관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랬을 때 만약 나는 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 그러면 여기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이 돼서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종로구청에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비공개 받았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 하고 싶어. 그러면 구청장의 처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만약에 종로구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구하고 싶으면 서울특별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한 청구 기간에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온라인 행정심판위원회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가이드북에도 이 표를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모르시겠으면 보시면 되고, 여기 행정심판 기관의 구성에 이런 행정심판위원회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이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해요. 만약에 이 사이트에 청구 기관명이 없다라고 하면 우편이라든지 이메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일단 행정심판을 하시려고 하면 어느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인지 먼저 검색을 해보시는 게 우선이고요. 이제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온라인에 찾을 수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편이라든지 팩스로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우편 등기로 보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등기가 이거 받은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좀 등기로, 행정심판 청구서는 등기로 보내시는 게 좋고요. 행정심판 청구서를 어디에 넣냐면요, 그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넣거나
혹은 그 비공개 처분한 그 해당 기간에 넣으면 돼요. 만약에 제가 종로구에서 비공개 받아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에 다 작성을 하셔서 종로구에 제출을 해도 되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을 해도 되는데 다만 두부 작성해서 보내야 돼요. 이때는. 왜냐하면 종로구에서 행정심판위원회 받으면 이게 종로구에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종로구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이 한 분은 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무조건 두부를 통해서 인쇄 2개를 해서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 공공기관이라든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 아무 때나 보내도 돼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근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실 때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중복으로 온라인에서 종로구에 가고 서울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 증거 서류 첨부하는 게 있어요. 증거 서류 첨부하실 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청구를 하셔도 되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거나 조금 온라인으로 첨부가 안 되는 사안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따로 증거만 서면으로 제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증거만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도 두부 무조건 2개로 하셔서 복사본을 같이 첨부를 해서 두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행정심판 서식이 온라인이나 그 오프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이 약간 그 항목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구분해놓으려고 온라인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원한다. 근데 내용은 어차피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을 적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해당 행정기관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길래 네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적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피청구인이 누구냐면 뭐 종로구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피청구인이 종로구청장이에요. 왜냐하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종로구청장 누구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몇 월 며칠 결정 통지를 받은 일자, 만약에 5월 15일날 결정 통지를 받았다라고 하면 5월 15일 결정한 정보 비공개 처분 혹은 정보 부분 공개 처분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이 밑에 거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이의 신청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의 신청에 대한 행정 심판을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의 결정도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 이의 신청도 되게 잘못된 결정인 것 같기 때문에 이의 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보고 싶을 때 이의 신청 기각 혹은 부분 인용 처분으로 적으시면 돼요. 네. 처분이 있으면 안 날은 그 결정 통지 일자, 내가 비공개 받았거나 부분 공개 받았던 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의 신청 기각 처분 혹은 부분 인용 처분이라고 적으시고 정보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 통지 일자를 적으시면 안 돼요. 이럴 때 각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의 신청 기각 처분에 대한 거는 이것만 다뤄야 돼요. 애초에 제일 처음에 했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서 일자라든지 이걸 혼용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의 신청 기각 처분이 처분 내용에 대해서 처분 내용이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이면 이의 신청 기각 결정 통지 일자를 적으셔야 돼요. 이걸 되게 혼돈을 하셔서 각하가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 처분으로 이렇게 처분 내용을 적었으면 정보공개 결정 통지 일자를 적으시고 이의 신청 처분에 대한 재결을 원할 때는 이의 신청 결정 통지 일자를 적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고지 유무와 고지 내용이에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행정처분이 어떤 행정의 결정을 내려서 그 청구인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야, 네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는 절차가 있어라고 알려줘야 돼요. 행정청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보통 결정통지서에 그 양식 자체가 그걸 써져 있는 양식이거든요. 때문에 양식에 그냥 내용 없음이라고 적으시면 무관합니다. 네, 고지 유무 온라인에서는 예 아니요 체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예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청구 취지가 나올 건데 취소에 대한 청구 취지예요. 비공개를 취소해 달라는 결정을 원하는 게 다시 그러니까 정보 공개, 그러니까 행정심판하는 청구 취지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요구합니다. 비공개 처분을 취소를 하면 당연히 공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말이 힘든데, 우리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실 때 청구 취지는 이거 두 개에서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너의 결정을 취소해라고 라는 재결을 요구합니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취소인지 뭐 무효 확인인지 이런 것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냥 취소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청구 이유는 구구절절히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지로 작성을 하겠다라고 미리 적어주시면 되고요. 증거 제출도 온라인 제출 그냥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끌어와서 첨부하는 것도 되고, 만약에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복사본 해서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 증거 제출을 서면으로 또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행정심판이 왜 조금 청구서를 작성하기가 어렵냐면요. 행정심판위원회 사람들은 내가 어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아예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심판위원들에게 나의 그 정보공개 청구 시점부터 어떤 내용을 청구했고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구구절절히 써야 돼요. 그리고 되게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가면 돼요. 뭐 청구 취지는 아까 재결을 요한다, 취소하라는 재결을 요한다 있고, 청구 이유에서 1, 2, 3번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건의 경위.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언제 누구한테 했어. 근데 누구한테 비공개 처분을 받았어. 근데 내가 정보공개 청구한 그 내용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할 때 구구절절하게 청구인은 몇 월 며칠 피청구인에게 청구 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함. 여기에 증거 1, 정보공개 청구서를 첨부를 하죠. 보통. 이게 다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랬을 때 피청구인은 결정통지 일자에 청구인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라고 했을 때 결정통지서를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증거 2에 포함을 하죠. 때문에 뭐 이때 되게 증거 서류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 서류들을 첨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나는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했는데 여기서 결정 통지서와 정보공개 청구서를 어떻게 증거 첨부를 하느냐 하시면 정보공개 포털에서 만약에 제가 이 건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청구 신청 조회에 들어가셔서 제가 어떤 걸 청구했다, 청구 내용이 나오잖아요. 맨 밑에 출력을 눌려요. 아, 이거 다운을 받아야 되구나. 일단 이 출력을 눌리면 그 인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장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저장 버튼을 눌리면 이 서식으로 짜자작 다 나와요. 정보공개 청구서. 그리고 결정 통지서도
여기 결정 통지서에 들어가서 출력을 누르면 또 저장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저장하시면 PDF로 서식에 맞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증거 서류 첨부는 조금 고민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상세하게 기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기사를 보고 이런 정보가 있는 걸 알아서 내가 이 정보 내용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도 증거로 첨부하시면 좋아요. 어떤 내용인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에서는. 그 다음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인데요. 어떤 걸 적으시면 되냐면 해당 공공기관에서 이거 구조 몇 호로 비공개해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가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구조 1항 5호에 해당되는 의사결정 중인 과정인 정보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되게 설득력 있게 써야 되거든요. 저도 참 매번 이 강의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그러니까 저도 아직 쉽게 얘기하는 방법을 되게 설명을 잘 터득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판례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죠. 거기에서 내가 해당되는 사례들이 있는 판례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화여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중앙대학교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화여대는 같은 내용인데 공개를 하고 중앙대는 같은 내용인데 비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화여대에서 공개한 자료를 첨부를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첨부를 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타로 어떤 공개된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기타로 첨부를 하시는 게 오히려 행정심판위원들이 조금 판단하기가 오히려 더 좋을 것이고, 이거는 조금 약간 인문학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데, 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익에 필요한 공익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이거는 공개됐을 때 사립대 학생들에게도 좋지만 결국에는 고등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되게 공개될 경우에 공익적 이익을 과장제 정도로 주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들은 이 정보가 공개돼서 뭐가 좋은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행정심판위원들을 설득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적으셔도 돼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안 적고 그냥 사건의 경위,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해갖고 이 중간에 위법 부당성 이런 것들에 법률이라든지 법률 해석을 넣고 공개될 경우 공익적 이익을 주구장창 되게 길게 쓰셔도 무관해요. 네. 대신에 약간의 이러한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으면 오히려 행정심판위원들이 청구서를 받았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부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런 형식은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3번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례를 제가 가이드북에 넣었어요. 62쪽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산 편성 시가별 예산 요구서예요. 이거는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서울시면 서울시 각 부서마다 예산 요구서, 그러니까 확정된 예산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서에서는 이만큼의 예산을 내년에 필요해라고 예산 요구서를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해당 공공기관에서 뭐라고 비공개했냐면 진행 중인 과정이다.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예산 요구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공개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행정심판을 한다라면 어떻게 쓸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어차피 공개된다라는 판례가 있는 사례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뭐 했던 건 청구 이유, 사건의 경위, 뭐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 근데 여기서 예산 요구서는 어떤 정보이다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2번,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네가 비공개라고 이야기한 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적으로 비공개될 건 아니고, 이게 공개됐을 때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여야 하는데 왜 아니냐면 이 대법원에 그 다음에 판례를 넣는 거죠. 공정한 업무 수행의 공정한 수행이나 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이 되게 고도의 개연성을 그러니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존재한다라는 이 판례를 넣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이 가이드북에 있는 판례예요. 그 다음에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이건 이미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에 대한 의결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오히려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히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됐을 때 단체 간의 뭐 어떤 예산에 대한 형평성 시비라든지 뭐 무절제한 요구라든지 첨예한 이익 갈등 등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오히려 이게 공개돼서 주민들의 감시를 받는 게 오히려 좋다. 오히려 이거 편성 과정에서부터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 예산 편성이 어느 부서에서는 만약에 뭐 환경부서에서는 많이 뭐 때문에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런 게 필요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정보다라는 공익적인 이익을 더 많이 기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청구인의 비공개 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쵸, 되게 어렵죠. 그래서 온라인 행정심판 페이지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청구 방법이 있고, 행정심판 청구에서 이런 예시들을 올려놔요. 기타. 이런 예시들을 올려놓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재결 판례인데, 왜냐면 이거 공인인증서 들어가서 이제 청구서 작성하기 나가면 예시 보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정보 공개했을 때 취소 처분을 그러니까 처분을 취소해라는 재결을 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의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예시 안에 나의 그 케이스를 집어넣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온라인에 행정심판을 할 수 없다라고 해도 온라인 행정심판위원 이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예시 같은 것들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청구서 서식을 그렇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판단들이 정보공개법이 되게 불명확하고 조금 규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의 판단들이 조금씩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해당 그 부서에 오히려 전화를 해서 설득을 시키는 과정도 조금 있긴 해요. 비공개 당했을 때 이거 어차피 이의 신청 이렇게 하면 공개될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가 있냐면요. 공무원들도 이 8가지 사안이 어디 해당되는지 되게 헷갈릴 거잖아요. 되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례들을 세부 기준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각 그 기관별 그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정보공개 판단 기준 매뉴얼,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사례를 들어요. 이러이러한 정보는 비공개야. 만약에 구조 1항 제1호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이거 되게 사례들을 케이스별로 적어놔서 되게 알기 쉬운데 2호라고 했을 때 국가안보라든지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그 사안으로서 비공개될 수 있는 사안은 이런 거야. 을지 연습 충무 계획은 비공개로 할 수도 있어. 2호로. 약간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이런 것도 비공개로 할 수 있어 라고 각 기관별로 이렇게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개일 것이다, 비공개일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도 근데 암만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나는 이거 공개되어야 될 정보라고 판단한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뭐 행정심판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제가 이것도 가이드북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54페이지 보시면 불법 절차 준비하기에 비공개 세부 기준이 다 있다라고 했고 각 홈페이지 그러니까 뭐 서울시는 지금 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정보소통광장이라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중앙부처 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들어가셔서 검색에 비공개 세부 기준 이런 걸 보시면 되거든요. 요즘 중앙부서가 다 이런 카테고리화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그 부처들이 이 정보공개 카테고리란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 여기 정보공개를 클릭하시고 사전 공표 목록에 것들이 있는데 잘 못 찾겠으면 비공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여기에 세부 기준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각 홈페이지에서 8가지 조항들이 뭐뭐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 되게 예시로 많이 써놔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고도 이런 정도는 대충 비공개이겠구나 이런 걸 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보공개 청구도 매번 하셔야지 조금 늘고 이의신청서도 매번 작성하셔야지 좀 늘고 행정심판 청구서는 더 많이 하셔야지 많이 늘어요. 저는 행정심판 청구를 몇 건 해봤는데 아직도 이 행정심판 청구서 적으면 하루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무서우시더라도 되게 어려울 것 같으시더라도 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시다가
왜냐면 이 정보 비공개라는 게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공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혹은 메일을 보내셔서 이제 좀 같이 이거 검토를 부탁한다라고 그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혹은 문의 같은 것들도 이게 케이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도 이게 조금 같은 비공개라도 이제 정보에 따라서 뭐 이거는 비공개될 수밖에 없다. 혹은 이거는 그럼에도 공개할 가치가 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례별로. 그래서 조금 정보공개 센터를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그 이의 신청은 무조건 비공개 받으면 혹은 부분 공개 받으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